오늘 아침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울 강서구에서 30년을 살아온 박 사장님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정부 발표 이후 자신이 살던 아파트 단지 앞에 부동산 중개업소마다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진짜 두려워하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옆집에 20대 청년이 들어왔는데 그 청년이 집값의 절반도 안 되는 돈으로 계약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2월 12일 부동산 대책의 진짜 얼굴입니다. 첫 번째 균열, 갭 투자란 무엇인가? 갭 투자를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3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전세가 2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투자자는 단돈 5천만 원만 있으면 그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나머지를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마치 레버리지를 당기는 것처럼 작은 돈으로 큰 자산을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이 갭 투자를 사실상 허용했습니다. 규제를 풀었다는 표현이 정확하겠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명목이었습니다. 젊은 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힌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반드시 봐야 할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기억하십니까? 2008년 그때를 말입니다. 똑같은 정책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명분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두 번째 파동, 역사는 반복된다. 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0대 중반의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분입니다. 2008년 당시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했을 때 김 선생님은 안심했습니다. 본인이 살던 경기도 수원의 아파트값이 안정될 거라 믿었습니다. 실제로 처음 6개월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면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단지 내에서 전세 사기가 터졌습니다. 젊은 투자자가 갭 투자로 여러 채를 매입했다가 집값이 떨어지자 잠적해버린 것입니다. 전세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 여파는 단지 전체로 번졌습니다. 집값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김 선생님은 결국 3억 원의 손실을 보고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전 재산이었습니다. 지금은 월세 단칸방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단순히 한 사람의 불운일까요? 아닙니다. 당시 전국적으로 수만 가구가 같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또다시 같은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충격, 숫자 뒤에 숨은 사람들. 정부 발표문을 보면 희망적인 전망들이 가득합니다. 청년층 주택 구매 기회 확대, 전세 시장 안정화, 주택 공급 증가 같은 표현들입니다. 하지만 그 문서 어디에도 실패했을 때의 대책은 없습니다. 리스크를 감당할 주체가 누구인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경제학자들은 경고합니다. 갭 투자 시장이 열리면 초기에는 거래가 활발해집니다. 돈 없는 청년들도 집을 살 수 있다는 환상이 퍼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시입니다. 실제로는 자산을 가진 투자자들이 여러 채를 매집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들은 집값이 오를 때는 큰 수익을 가져가지만 떨어질 때는 세입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깁니다. 부산에 사는 정 여사님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30년을 한 직장에서 일하며 모은 돈으로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갭 투자자였습니다. 본인 돈은 3천만 원밖에 들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자 그 집주인은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정 여사님의 전세 보증금 2억 원은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법원에 갔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차가웠습니다. 집주인의 재산이 없으니 배당받을 것도 없다는 통보였습니다. 60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증발했습니다. 네 번째 진실, 왜 지금인가?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던져봐야 합니다.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갭 투자를 허용하는 걸까요? 경제가 좋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거래가 얼어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싶은 겁니다. 거래량이 늘어나면 세수도 증가합니다. 건설사도 살아납니다. 표면적으로는 경기 부양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를 치룰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같은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한 채의 집으로 평생을 버텨온 사람들입니다. 노후 대책이 그 집 한 채뿐인 사람들입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런 정책은 항상 단기 처방이었습니다. 당장의 문제를 덮기 위한 임시 방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폭풍은 늘 선인들의 몫이었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90년대 초반 일본 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서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30년에 접어들었습니다. 수많은 가정이 파산했습니다. 중산층이 무너졌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6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기억하실 겁니다.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남발했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는 환상 속에서 말입니다. 결과는 세계 금융위기였습니다. 다섯 번째 경고, 연쇄 반응의 시작. 갭 투자 허용에 불러올 가장 큰 문제는 연쇄 반응입니다. 한 명의 투자자가 실패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집의 세입자가 피해를 봅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으면 다른 집으로 이사를 못 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가기로 한 집의 집주인도 피해를 봅니다. 이렇게 도미노처럼 무너집니다. 한 단지가 무너지면 인근 단지로 번집니다. 한 지역이 무너지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됩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 이야기입니다. 총 1000세대가 사는 큰 단지였습니다. 그중 100여 세대가 갭 투자로 거래됐습니다.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집값도 약간씩 올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투자자가 파산했습니다.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 소식이 단지 내에 퍼지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사람들은 집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떨어지는 속도는 점점 빨라졌습니다. 6개월 만에 그 단지 집값은 30%가 하락했습니다. 갭 투자자들은 줄줄이 손실을 보고 집을 내놨습니다.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단지는 유령 단지가 되었습니다. 공실이 늘어났습니다. 관리비를 못 내는 가구가 속출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가정이 아닙니다.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대책 이후 이런 일이 전국적으로 재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섯 번째 시선, 세대 간 전쟁의 서막. 더 큰 문제는 세대 갈등입니다. 정부는 이 정책이 청년층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진짜 수혜자는 자금 여력이 있는 투자자들입니다. 나이와 무관하게 돈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봅니다. 오히려 평범한 청년들은 더 위험해집니다. 갭 투자라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 빚을 지게 됩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그 빚은 고스란히 청년들의 몫이 됩니다. 20대, 30대의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그러면 중장년층은 어떻게 될까요? 평생 모은 재산이 집 한 채인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집값이 떨어지면 노후 대책이 사라집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도 없어집니다. 결국 청년도 손해고 중장년도 손해입니다. 유일하게 이익을 보는 건 큰 자금을 굴리는 투자자들 뿐입니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이것을 세대 갈등으로 포장합니다.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가 서로를 원망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의도된 건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는 더 분열됩니다. 서로를 적으로 여기게 됩니다. 진짜 문제의 본질은 가려집니다. 일곱 번째 가성,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선택지는 있습니다. 첫째, 정확한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갭 투자가 무엇인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막연한 불안감이 아니라 구체적인 지식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둘째, 내 주변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 단지에 갭 투자로 들어온 집이 몇 채나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면 대략적인 파악이 가능합니다. 전세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면 경고 신호입니다. 셋째, 계약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집주인의 대출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압니다. 근저당이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 집주인이 실제로 얼마의 자금을 투입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넷째, 공동 대응이 필요합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갭 투자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자체 규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말입니다. 다섯째, 정치적 압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번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야 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국회의원 면담, 지역 언론 기고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 통찰, 진짜 해법은 무엇인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따로 있습니다. 갭 투자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입니다. 공공임대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보면 답이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전체 주택의 상당 부분이 공공임대입니다. 임대료 상한제가 있습니다. 투기가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그래서 집값이 안정적입니다. 오스트리아 B는 더 극적입니다. 시 전체 주택의 60%가 공공주택입니다.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공공주택에 삽니다. 집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 공간으로만 기능합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의지의 문제입니다. 정책 방향의 문제입니다.
단기적인 거래량 증가가 아니라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9번째 성찰. 집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재산 증식의 수단일까요? 아닙니다. 집은 삶의 터전입니다. 가족이 모이는 공간입니다. 추억이 쌓이는 장소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한 집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이사를 자주 다니는 것은 불안정의 상징이었습니다. 집은 단순히 자산이 아니라 뿌리였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집이 투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파느냐만 중요해졌습니다. 그 집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는 부차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정상일까요? 우리는 길을 잃은 것은 아닐까요? 갭투자 허용이라는 정책은 이런 왜곡된 인식을 더욱 강화합니다. 집을 더욱 투기의 영역으로 밀어넣습니다. 실거주보다 투자 수익이 우선됩니다. 이런 사회에서 진정한 안정을 찾을 수 있을까요?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가치는 무엇일까요? 11번째 예견. 6개월 후의 풍경. 지금부터 6개월 후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갭투자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시점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급증했습니다. 언론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살아났다고 보도합니다. 정부는 정책의 성공을 자축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최근 3개월 동안 100여 건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중 70건이 갭투자였습니다. 집주인들의 평균 실투자금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입니다. 나머지는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활기차 보입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시한폭탄입니다. 이 70명의 집주인 중 절반 이상이 대출이자조차 감당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집값이 조금만 떨어져도 마이너스 자산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옵니다. 12번째 징후, 첫 번째 균열. 어느 날 뉴스에 작은 기사 하나가 실립니다. 경기도 어느 신도시에서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는 내용입니다. 갭 투자자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지고 잠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피해 규모는 10억 원대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한두 건쯤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비슷한 사건이 또 터집니다. 이번에는 인천입니다. 피해 규모는 더 큽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사건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서울 노원구,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광주 서구에서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피해자는 수백 명에 달합니다. 언론이 움직입니다. 특집 기사가 나갑니다. 정부는 뒤늦게 대책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장의 신뢰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13번째 공포, 패닉의 시작. 신뢰가 무너지면 공포가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우리 단지도 위험한 것은 아닐까? 우리 집주인도 갭 투자자는 아닐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은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가는 사람들은 갱신을 거부합니다. 월세로 전환하거나 아예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빠져나가려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집주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값이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매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사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집값은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한 달에 5%씩 떨어집니다. 석 달이면 15%입니다. 6개월이면 30%가 증발합니다. 갭 투자자들은 견디지 못합니다. 본인이 투입한 돈보다 집값이 더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이너스 자산을 안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선택합니다. 집을 버리고 떠나는 것을 말입니다. 14번째 비극, 남겨진 사람들. 버려진 집에는 세입자가 있습니다. 보증금을 넣고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느 날 갑자기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쁜가 보다 여기며 기다립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습니다. 그제야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봅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집에는 이미 근저당이 가득 설정되어 있습니다. 은행 대출, 저축은행 대출, 심지어 사채까지 끼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법원 경매로 넘어갑니다. 낙찰가는 시세보다 훨씬 낮습니다. 배당을 받아봅니다.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먼저 배당되고 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전세보증금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런 일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수천 건이 동시에 터집니다. 피해자는 수만 명에 달합니다. 그들의 평생 저축이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15번째 파장, 사회적 여파. 개인의 파산은 가정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보증금을 날린 가장은 극단적 선택을 고민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자녀들의 학업도 중단됩니다. 대학 등록금을 낼 수 없습니다. 꿈을 접어야 하는 젊은이들이 생겨납니다.
가족 간의 갈등도 심화됩니다. 서로를 원망하고 비난합니다. 지역사회도 무너집니다. 상가는 폐업합니다. 유동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학교는 학생이 줄어듭니다. 이사를 가는 가정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지역 경제 전체가 침체됩니다. 세수도 감소합니다. 거래가 줄어들면 취득세가 줄어듭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재산세도 줄어듭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악화됩니다. 복지 예산이 삭감됩니다. 결국 피해는 전 사회로 확산됩니다. 갭투자와 무관한 사람들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경제 전체가 휘청거립니다. 16번째 교훈, 과거로부터 배우기. 이것은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겪었던 일입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는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1,500세대 중 300세대가 갭투자였습니다. 집값이 폭락하면서 투자자들이 줄줄이 파산했습니다.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날렸습니다. 그 단지는 지금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집값은 당시 최고점의 반 수준입니다. 주민들은 집을 팔지도 못하고 그냥 살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신도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체 아파트의 40%가 갭투자로 거래됐습니다. 버블이 꺼지면서 유령 도시가 됐습니다. 공실률이 30%를 넘었습니다. 밤에는 불이 켜진 집이 반도 안 됐습니다. 이런 역사를 알고도 같은 정책을 반복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지일까요? 아니면 의도된 것일까요?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의 몫입니다. 17번째 대안, 다른 길은 없는가?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첫째는 공공임대주택의 대폭 확대입니다. 정부가 직접 짓고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시세의 반 수준으로 임대하되 장기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보장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주택협동조합의 활성화입니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모여 공동으로 주택을 구입하고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모델입니다. 투기가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셋째는 토지 임대부 주택의 확대입니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개인이 소유하는 방식입니다. 초기 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토지 가격 상승분이 개인에게 돌아가지 않으므로 투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넷째는 주택가격 상한제입니다. 일정 지역에서는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입니다. 급격한 가격 변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대안들은 실현 가능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미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문제는 의지입니다. 정치적 결단입니다. 18번째 성찰, 우리가 원하는 사회.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를 원하는가? 집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사회를 원하는가? 아니면 집이 단지 살 곳일 뿐인 사회를 원하는가? 소수가 다수를 착취하는 구조를 용인할 것인가? 아니면 모두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인가? 당장의 거래량 증가를 원하는가? 아니면 장기적인 사회 안정을 원하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우리의 답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침묵은 현상 유지를 뜻합니다. 현상 유지는 곧 파국을 의미합니다. 19번째 호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선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갭투자의 위험성을 알리십시오. 특히 젊은 자녀들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쉬운 돈벌이는 없다는 것을 일깨워 주십시오. 이웃과도 대화하십시오. 우리 단지의 상황을 점검하십시오.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하십시오. 혼자서는 약하지만 함께하면 강해집니다. 지역 국회의원에게 연락하십시오.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하십시오. 이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십시오. 대안을 요구하십시오. 언론에도 목소리를 내십시오. 신문사에 독자 투고를 하십시오. 방송국에 제보하십시오. 작은 목소리들이 모이면 큰 울림이 됩니다. 무엇보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변화는 가능합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부당한 정책은 결국 바뀝니다. 시민의 힘으로 말입니다. 20번째 약속, 함께 지켜내야 할 것.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단순히 집값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엄입니다. 우리 가족의 미래입니다. 우리 사회의 건강함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평생 노력이 소중합니다. 그것이 투기꾼들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영상이 많은 분들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진실을 아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함께 행동하는 것이 두 번째 걸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것이 이 메시지를 더 널리 퍼뜨리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지켜냅시다.